안녕하십니까. 해시태그 책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지윤 기자와 정효울 작가가 빠진 관계로 한겨레 북섹션의 거의 상징이신 한승동 선임 기자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방송에는 오랜만이시죠? 방송 오랜만이네. 그전에 한겨레 책 나도 이렇게 어색하게 나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다룰 책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는 누구인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지으신 기륜영 작가님, 저희 한겨레 21의 편집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가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기륜영이라고 합니다. 네. 日本では戦後生まれの世代が今や人口の8割を超えています。あの戦争には何ら関わりのない私たちの子や孫、そしてその先の世代の子ども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아베는 누구인가, 저희 일본 사회에 대한, 또 일본 사회의 어떤 특정 경향에 대한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한 그 소개 기사를 한승동 기자께서 써주신 적이 있는데, 잠깐 책이 어떤 책인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는 누군가. 그러니까 아베가 보도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아베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작가가 혹은 필자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쓴 책은 의외로 또 없고, 요즘 한일 관계나 또 아베의 일본이라고 할까요? 그 흐름과 관련해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때니까 시적절하게 나온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쨌든 그 한겨레에서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신 게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번 작가께서 직접 그 책을 쓰신 배경이나 이런 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 선배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2013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요. 3월 31일까지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쭉 제가 있었던 3년 반 동안에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아베 총리였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2017년 지금 현재 10월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방송에 나갈 때쯤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10월 22일에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어떤 연장이 돼서 이대로만 간다면 최장 2020년까지 일본의 총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5월달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와 상당 기간이 아베 정부와 또 겹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위안부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이 아베 정권을 조금 더 정확히 좀 아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일 외교 정책을 펴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올바른 일본과는 갖고 이제 아베랑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관계를 유지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한 5장 정도까지는 아베 신조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지금의 총리에까지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6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럼 아베 총리가 이런 사람이 이제 일본의 총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쳤나, 그래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개헌 문제, 그리고 한국한테서 한일 관계에서 되게 중요했던 위안부 합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베 다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일본의 안보법제를 개정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아베노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정책들이 진행돼 왔고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책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가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아베가 누구인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베라는 인물의 이 캐릭터 자체보다는 어떤 아베가 상징하고 있거나 대표하고 있는 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Back in June 1957, Nobusuke Kishi
my grandfather, standing right here as Prime Minister of Japan, began his address by saying, and I quote, "It is because of our strong belief in democratic principles and ideals that Japan associates herself with the free nations of the world." 그러니까 아베와 아베의 이제 외할아버지인 이제 기시노부스케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기시노부스케 하면은 A급 전범용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1941년 12월에 이제 일본이 그 미국을 진주만 공습을 해서 이제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저곳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어떤 침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라고 한다면, 전시 경제를 다 책임지고 그 전쟁을 사실상 뒷받침했던 사람이 문관으로서는 최고 책임자가 이제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아베의 친연성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아베 신조가 있고, 아버지가 이제 한 선배 잘 아시고 아베 신타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가 이제 지역구가 야마구치입니다. 야마구치로 지금 치면은 저희 한국에는 제일 가까운 시모노세키, 이렇게 나가토 요 지역이 이제 그 지금의 야마구치 사구라고 그래서 지역구가, 기시노부스케 아베를 불러다가 엄청 귀여워하면서, 그래서 아베 신조를 설명할 때 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기시노부스케는 잘 아시겠지만 그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걸 개정해서 엄청난 그 일본 사회에 어떤 뭐 비난을 받고 약간 결국 그거를 한 다음에 총리를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집 주변에 이제 반대 데모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안보 한따이 이렇게 구호로 외우잖아요. 안보 반대. 그럼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그런 재밌지 않습니까? 5살짜리가 할아버지랑 놀고 할아버지가 목마 태워주고 이제 그러면은 얘가 그 생각이 나니까 안보 한따이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야 신조야, 왜 할아버지가 있는데 안보 찬성이라고 해야지 안보 반대가 뭐냐, 이런 에피소드를 했다고 보여주고, 온천 여관에 있으면은 그 연못 같은 게 있으면은 일본 비싼 금붕어들이 있고 이렇게 막 헤엄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큰애가 할아버지 저거 잡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기시노부스케가 한국에는 그렇게 악당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지배인한테 저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흥정을 하고 약간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자상하시고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 사상의 이제 심층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애들 장난이겠지만 그 시위대가 몰려들면 아베랑 아베 형이 그 걔네들한테 아주 막 물총도 쏘고 약간 뭐 그런 일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그 아베가 자기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욕을 먹을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안보조약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답변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조금씩 형성됐다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고, 아베가 그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에 그 선생님 하나가 이제 당시만 해도 그 되게 일본 리버럴한 사회고, 특히 선생님들이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전교조도 있고 선생님들이 리버럴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가 했던 미일 안보조약에서 막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아베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그거는 뭐 비판을 하시고 있지만 뭐 그거는 그 군사적인 안보적인 그 조항도 있지만 경제 조항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 아베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니까 저 사람 그 미일 안보조약의 그 조문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역시 이 리버럴들은 안 돼. 역시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을 자기가 뭐 그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아베가 이제 자기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에라는 거 요만 문고 한 장인데 거기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랬던 이제 기시노부스케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기시노부스케가 누군지와 그 사람이 이제 일본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기 기자가 말씀하신 그 리버럴이라든가 일본 현대사에서 어떤 그 줄기되는 흐름을 좀 알아야
아베가 누군지 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태어난 데가 이제 야마구치라는 데인데 그 메이지 유신 길기사도 썼듯이 야마구치라는 데가 옛날에 그 저슈라고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 일으킨 주 세력들이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야마구치가 그 핵심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옛날에 사이고 다카모리라든가 예전에 정한론자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식으로 조선을 정벌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신화에 따르면은 옛날에 원래 조선이 자기를 경영했으니까 우리 옛날의 속국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정한론적인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합방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생각이 강한 자들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의 그 나중에 원혼들이 되지만 핵심 세력들이 있던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집안이, 이 가문 자체가. 근데 물론 그쪽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시나 그 외손자인 아베 그 정신에 자기를 어떤 핵심에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개성해야 된다는 강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쪽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신사적인 그 지역적 풍토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 생각하면은 그 사람 한국 입장에서 나쁜 놈 이러면은 대부분 다 그 조시 야마구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명성황후를 암살하는데 이제 그 핵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그때 미오라고로라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죠. 이노우에 카오라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미국은 이제 그 필리핀의 지배를 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이제 합의를 하기는 그 사람도 이제 이쪽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시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랑 조금 연배는 차이가 나지만 그때 아베가 이제 그 자기 조부를 회상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에서 조금 인용을 하면요. 조부는 청일전쟁 직후인 메이지 29년 이게 1896년입니다. 에 태어났고 일본이 부국강병의 노선을 달리며 크게 비약하던 영광의 시대가 그의 청춘이었고 그의 젊은 날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고 근대화를 하고 나름의 성문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주변에 있던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그런 것들을 그 가능하게 했던 요시다 쇼인이라든지 어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자기 고향의 선배들이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토에서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제 아베도 당연히 그런 사상 같은 걸 흡수하게 됩니다. 즉 그런 어떤 배경을 일단 이해하는 게 아베 신조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 아베가 강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운 나라면 참 뭐 좋은 나라구나 환경 보호를 잘하고 이제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하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실 아름다운 나라라는 개념이 이런 어떤 우익적인 이런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 잘 다스려지는 모든 천황의 신민들이 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이지 시대적인 이미지, 약간 일본이 농업 국가였고 서로 돕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이제 기본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책이랑 같이 선배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국채의 본의. 국채의 본의에 미즈호의 나라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이 풍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의 대표적인 그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한 선배께서 쓰신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국채의 본의라는 이 책 자체가 그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거를 본격화할 때 내부의 가이드라인처럼 만든 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이 말 자체가 도요아시하라노 미즈호노 군이 예. 이게 이제 뭐 풀이를 하시기로는 풍요롭게 갈 데가 우거지고 영원 무궁토록 벼이삭이 연그는 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국채의 본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이고 이제 일본의 우익들이 아베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나라처럼 여기서 이제 그 말들을 뽑아다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아베나 어떤 기시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런 어떤 그런 뭐 야마구치의 그 지역적인 특성 이런 거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 사고에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천황제라는 거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지배하는 천황 아래서
우리 일본이 서로 도와가면서 일본의 국력이 세계로 그야말로 그 우계기를 보면은 이제 태양이 있고 쫙 이렇게 빛이 뻗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일본. 이 시절이 그러니까 이른바 메이지 시대 일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일본에 살면은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냥 우리랑 참 가깝고 뭐 가면은 뭐 여러 개 술도 맛있고 뭐 여러 개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 나라 헌법입니다. 사실 헌법. 이제 우리나라 헌법의 1조 1항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이제 1장인데 일본 헌법은 1조부터 8조까지가 천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다면 이제 구조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평화헌법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정권을 부인한 평화헌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천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나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1장부터 8장에 써 있던 거고요. 그 어떤 심리의 심층에는 결국 천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아베의 결국 우익적인 사상이랑의 근본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지금 아베 사상의 뿌리랑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알기 위한 ABC에 속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에서 이제 일본은 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군국주의의 제동에 걸려서 그 세력들이 어쨌든 뭐 전범 재판까지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전후 일본이라는 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시의 예를 들어도 어쨌든 뭐 기소가 되진 않았지만 그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전후에 다시 총리를 지냈고 그 세력들이 계속 일본 사회를 뭐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나는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전후 과정이 우리나라는 흔히 저 과거사 청산 친일문제 청산을 이제 그 반민특위라든가 여기 다 무너지고 특히 이제 이승만 정권이 그 자신은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나 그 이승만 정권의 그 주요 강요라든가 그 멤버들 전부 다 친일파를 기용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하고 너무나 닮았어 일본도.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미 점령군의 점령 통치를 당하잖아요. 어쨌든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는 광복이고 해방인데 그 뭔가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 시기를 미 점령군이 통치를 했는데 기시노부스키가 1955년에 55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자민당을 만들 때도 보면은 기시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CIA 그 기밀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공간돼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 보면은 미국이 다 거의 돈을 대줘요. 그러니까 자민당을 만든 것도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본 패전 우리 해방 뒤에 점령 통치를 한 미국이 사실은 똑같이 그 과거 청산을 못한 거고 과거 세력을 온전시킨 거죠. 그리고 특히 일본은 천황제를 온전시키기 위해서 물론 천황제가 직접적으로 정치 전면에 못 나선다는 조항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일본은 국채 아까 95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국채가 바로 천황제고 일본 정치에 아베 이루는 이런 일본 정치의 어떤 우경화로 흔히 이야기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일본의 어떤 기본 특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까? 그게 천황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황제 아직 온전돼 있는데 지금 아베는 사실 개헌해가지고 천황을 사실상 원수로 지금 복귀시키겠다는 게 개헌의 핵심 정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는 책 보면서 좀 그 용어를 새롭게 좀 알게 될 게 보수 원류, 보수 방류, 리버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독자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현대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어떤 세력들의 저 흐름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 선배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그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그냥 뭐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이제 패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쟁에 부역했던 이를테면은 그 전범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당시 GHQ라고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 스가모 형무소라고 도쿄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거나 뭐 그보다 죄가 덜한 사람을 그냥 공식 추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에서 그 정계에서 이제 없애버립니다. 일본의 지금 자민당은 사실상 두 개의 정당이 이제 합쳐서 만든 건데 하나가 민주당 그리고
일본 자유당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죠. 이제 두 개의 정당이 합쳐져서 1955년에 자민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요시다 시게루 같이 전에 일본이랑 전쟁에 좀 반대하고 좀 외교관 출신이고 약간 그런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이 좀 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본의 점령 통치 때 이제 정권을 잡고 일본 운영하게 되죠. 이게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 미국이랑 그렇게 빡센 전쟁을 했는데, 이거 됐고, 이제 우리는 그런 안보 같은 거는 이제 미국한테 이제 의존을 하고, 일본은 경제 성장을 하자. 이런 흐름을, 이른바 보수 주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흐름이. 근데 그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경제 발전도 좋은데, 일본이 원래 자기의 모습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그 제기했던 거대한 속박인 헌법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도 다시 방위력을 강화해야 된다. 미국과 동등한 존재로 이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 방류인 거죠. 어디까지냐 주류는 어떤 요시다 도크린에 따라서 일본이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보수 본류고 이 사람들이 방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랑 달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당처럼 지금 뭐 3인당이죠. 무라야마 총리 뭐 이런 분들 이런 흐름이 쭉 이제 이번에 리버럴로 이제 보수하는 다른 세력으로 쭉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보수 본류가 이제 더 강했죠. 보수 본류가 주류 흐름이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지난 전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쭉 80년대 중반까지 이런 세력이 이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불꽃을 딱 피운 게 1993년에 그 고노다마. 이건 자민당 정권이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들이 그 미야자 기이치라고요. 미야자 총리와 그 밑에 있었던 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보수 본류의 어떤 그 역사적 인식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딱 내놓은 다음에 이제 서서히 사멸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틈을 타고 나서 이제 그 아베와 같은 이제 보수 이제 방류가 이제 주류가 돼서 이제 일본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은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 네, 90년 잡을 수 중반 있는 거고요. 1989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에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뭐가 동시에 진행됐냐면 일본의 소위 그 버블 경제가 무너져요. 9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일본이 다음 차기 헤게모니 국가가 될 것이고 도쿄만 팔면 미국 전토를 산다고 할 정도로 그냥 거품 경제가 엄청난 때였는데 그게 이제 부궁산 거품 붕괴하면서부터 90년 초반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이 위기의식이 빠지고 집권 체제가 93년도에 무너지고 그다음에 호소카와라고 해서 호소카와 모리로 비자민 호소카와 정권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기자도 얘기했지만 1955년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5년이 아까 뭐냐면은 자유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막 당이 나눠져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당이 강대했어요. 그때는 사회당이 적어도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정계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천황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도 사회당, 그러자면 사회주의 세력이나 그쪽이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를 뒤엎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미국이 점령 통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일본을 붙들어주는 미국 휘하에 붙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그 보수, 본류, 방류 다 합쳐서 보수를 통합시켜 가지고 사회당이나 좌파 계열에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체제를 딱 만든. 그게 55년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회당이나 공산당 계열은 그 만만치 않은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체제야. 그러니까 의석이 3분의 1 이상을 넘어가기 힘든 체제로 딱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민당 정권만 되고 자민당 바뀌는 건 파벌끼리만 정권만 교체되도록 만든 게 55년. 그게 1955년도에 됐다고 해서 55년 체제예요. 그게 55년 체제가 처음으로 무너진 게 1993년이에요. 근데 그걸 그 96년도에 가면 다시 복귀가 돼. 복귀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1955년이 일단 중요하고요. 1993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예,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민당 55년 체제라는 게 이제 무너진 거죠. 이제 무너지고 야당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소카와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나와서 질문을 받으면서 일본이 그동안 저질렀던 전쟁에 대해서 자기는 침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같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네.
딱 하필 그 해에 이제 아베가 처음 이제 그 정계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93년 그 선거에서 이제 자민당이 정권을 내주는 선거에서 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93년이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일본 우익이나 국민 입장에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96년 정도 되면은 고노다마에 따라서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얘기가 이제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보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교과서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자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뭐 그래서 교과서 자기네들이 썼다가 안 팔리니까 이제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그런 흐름이 똑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보수의 어떤 대반격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카노 고이치라고 이제 조치대학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은 지금 엄청나게 일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데 93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97년도에 그런 반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일본 말로 백러시라고 그냥 백러시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시기에 이제 아베가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이제 자기 이제 세력을 조금 좀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그 아까 그 충격, 백러시라고 하는 그 충격이 나도 그 갈 때는 이미 이제 거의 진행된 상황인데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 뭐냐면은 제일 그 고노다마까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선언을 해버려. 그 전까지 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아무도 위안부 문제를 안 삼았어요. 일본도 당연히 무시해버렸고 1965년도 한국교 정상화 때도 그 문제를 제껴버렸고 한국도 동의해버렸고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니가 그냥 딱 선언하고 나와서 버린 거지. 일본이 굉장히 당황한 거지. 처음으로 공개되고 일본으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건데 이때까지 없는 걸로 했던 건데 그 희생자인 당사자가 나가서 증언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93년도에 고노다마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쉬쉬하던 걸 다 도저히 없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조사해가지고 실제로 군이 관여했고 이런 문서도 있다는 걸 다 밝히면서 반성하는 그게 나왔거든. 그 일본이 그 거품 경제도 깨지고 막 경제도 엉망으로 되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자민당 무너지지 옛날에 과거사 문제도 불고 나오지 우파 극우파들이 막 일종의 어떤 자기 위기 의식 내지는 그 반격의 극으로서 이제 그때부터 1990년대 중반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 그 뭐 움직임의 최고 이제 뭐라고 할까 정수라고 그럴까 그거 다 모은 사람이 아베. 기대주 그때는 기대주였죠. 예, 젊고 그렇다. 그 책을 보니까 굉장히 뭐 오랫동안 준비된 인재로 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베가 그러니까 집안이 좋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기시노부스케의 그 손자고, 외손자고, 그 작은 할아버지는 사토의 사쿠고.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가 자민당을 만든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자민당은 자기 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또 우익들 하는 게 기대주로 이제 키우게 되고, 그런 극우 입장에서는 이런 너무나 위기의 순간에 참 젊은 친구가 나와서요 말이죠. 막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도계자 외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일본 승을 스미마센데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일본 우익들이 그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자기 또래 그룹에서도 어떤 우익적인 어떤 그런 젊은 의원들 그룹의 선두주자로 이제 아베가 치닫고 나가게 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정치 세력의 구분을 따르면 이제 보수 방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본 사회를 얼마만큼 대표를 한다고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좀 자료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번 22일에 중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너무 그 결과가 좀 제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일본도 이제 소선거구제가 있고 그 이제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보통 중의원 선거하면 투표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51%만 따면은 모든 지역구에서는 다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25% 내지 30% 정도의 실제 유권자들의 표만 가져가면은 이번에 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31%도 그나마 아베가 좋아서 자민을 찍겠냐 물어보면은 딱히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딱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얼마나 그 아베 신조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일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해합니다. 뭐 이런 갑자기 뭐 식민지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저희 같은 기자나 어떤 시민단체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들은 되게 어색해하고 말을 그냥 돌리려고 해요. 별로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20% 정도나 될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소선거구제라는 선거 제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그 정권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한성배 계실 때도 좀 비슷하죠. 비슷하고 일반 대중들이랄까 뭐 정치 의식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그 열기가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무관심 한청이 많고 일본 시민단체 같은 것도 보면 조직은 잘 돼 있는데 이게 우리는 정치 이슈하는 게 굉장히 능하고 빠른데 일본은 그런 정치 색깔은 거의 배제돼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흔히 이제 보수 우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안락한 체계 속에 이제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특히 중국 문제나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북한을 북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북조선이라거나 이런 문제에서 어떤 그 내셔널리즘이 상당히 통하는 그게 있어요. 뭐 그걸 내 생각에는 그 일본 우파들이 그 의도적으로 굉장히 조장을 하는데 일본 대다수 특히 옛날에 향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어떤 보면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알고 있는 저 제트회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자기들 실업률도 높고 앞날도 불투명한데 그러나 뭔가 돌파구는 없는데 우파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최고의 어떤 일본 제일주의 거기서 어떤 돌파구나 어떤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게 삶 쪽으로 해서 경도되는 세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는 평소에 별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일본이 어떤 전반적인 약간의 하향 추세에 있고 위기 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 중에서 중국이 거대화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고 한국도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도시바나 소니니 이런 것들은 뭐 한국 제품은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런 거였는데 불구하고 최근에는 삼성이나 LG 등등에 해서 완전히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밀리고 하는 데 대한 한편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한편은 위기의식이 막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베가 성공한 아베노믹스의 그게 실체가 나는 앞으로 뭐 반드시 성공적인지 앞으로 성공할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 하겠지만 아베노믹스가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어. 무슨 변화의 조짐도 없고. 근데 아베가 처음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디플레도 잡겠다고 그러고 뭐 막 돈도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 때문에 말했듯이 다른 대안도 없고 어쨌든 아베한테 기대하는 거죠. 그런 정서는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이런 진단을 통해서 그냥 예측을 해보자면 일본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변할 계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베가 만들어온 아베로 대표하는 흐름이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 나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전쟁이렇게 상징하듯이 냉전 체제에서 동서 냉전 체제에 기본적으로 편성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욱이 분단된 한국이라는 건 일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교도보나 그 핵심은 항상 미국은 일본이고 이번에 트럼프도 여기서 하룻밤만 자시면 일본은 부양자잖아요. 모든 중심은 그 일본이고 그다음에 그 한미 관계나 미일 관계랑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보완하고 그걸 같이 가자는 거지. 그건 변함이 미국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죠. 아까 김 기자 얘기했던 가스르테프트 미략 이래로 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흔들리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깔아앉고 있는 건 분명해요. 압도적으로 누렸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정서가 있네요. 일본. 이제까지 누렸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한 지금 세대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이 이제 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 우파 정객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민족주의는 이걸 자극해가지고 일본 내셔널리즘을 자극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한 거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천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천황으로. 그러니까 군부들이 그렇게 대륙 전쟁을 일으키고 한 것도 전부 다 천황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이 그걸
명백히 거부하지 않으면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럼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니까 어느 정도 미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체제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일본이 진주만 기습해서 1941년도 12월 7일에 하와이를 기습할 때 그 전까지 일본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했어 그때 모든 수입이나 석유 다 미국에 의존했는데 그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면은 확 변해버리는 거지.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좀 말씀에서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보완을 하고 싶은데 아까 그 천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천황이라는 게 그 지금 헌법이 나고 옛날에 1889년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그 대본제국 헌법을 보면은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게 군대는 문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보면 총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총리한테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관한 거면은 이건 천황의 통수권이다. 그건 내가 상관없다. 뭐 만주사 이건 천황의 통수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 헌법에 있었던 천황 절대주의를 했던 11조의 통수권 조항과 입헌민족주의를 하는 4조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충돌과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황만 내세우면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30년대에 이제 그래서 결국 전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황의 지위를 이제 그 상징으로 둔다. 천황은 정사에 이제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새 법이거든요. 근데 아베가 만드는 것은 그거 다시 뭐 그런 거에 얼마나 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수로 한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옛날 거 그렇게까지 또 돌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좀 약간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선배님 말씀에서 일본 사람들이 불안해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독계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그래서 한국은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한국은 어느 편이냐? 그 냉전 시기에는 그 하위 파트너로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어떤 공산권의 지배, 그러니까 침략에서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이나 완충지대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뭐 한국도 나름 경제가 세지고 일단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중국이 대두하니까 그 반도 사람들은 언젠가는 중국의 저 중화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럼 우리만 남겨지나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 엄청나게 그 진을 내면서 한국한테 너희는 어느 편이냐라고 얘기하고 불안하니까 물론 미국도 이제 자기네들 국력이 쇠퇴하니까 아베나 오바마 정권 때 했던 가장 큰 안보 정책상의 변화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자위대가 할 수 없었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근데 이 힘으로 이제 자기네들로는 부족하니까 한국 와 껴. 이게 니네 국익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러려고 우리 진을 내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 한일 지소미아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같은 걸 체결하고 그거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사드까지 이제 딱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퇴임하기 직전에 김관진 씨가 그 알박기까지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과 어떤 일본의 이해와 한국의 어떤 보수 세력의 이해가 부딪혀서 한국이 그나마 조금 약간 그러니까 자율적인 외교를 펼 수 있을 만한 뭐 여지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걸 이제 봉쇄해 버린 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사실상 구실이죠. 이걸 해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이걸 어떻게 자율적으로 해결해 볼까 하다 했는데 그 북한이 이제 뭐 붕 ICBM 쏘고 이제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율성이 없어서 결국 그거를 추수할 수밖에 없어진 결국 점점점 나빠지고 그럼 한국은 독자적인 국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일 동맹 하위 파트너로서 코가 깨어가는 과정까지 된 게 그런 게 어떤 일본의 불안감 그게 이제 미국과의 국익과 어떤 뭐 공명하면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근데 우리까지 이제 넘봐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돌리고 독자적인 외교를 표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지가 적어도 좀 사실상 좀 문재인 대통령 저는 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건데 궁금한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이러면 애초에 이제 일본의 보수 원류들이 추구했던 그냥 뭐 미국의 해구산 안에 들어가서 군사적인 거는 다 미국의 어떤 양보를 하고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에 집중한다 이런 원칙이 훨씬 더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국익으로 보면 그게 되게 묘한 그게인데요. 한국에는 그 보수 친미죠. 보수 친미. 한국에서는 보수 반미가 이게 형용 모순 아닙니까?
보수 반미 이런 건 없잖아요, 한국에는. 근데 일본은 그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반미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핫도야마 유키오를 생각해 보죠.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핫도야마 뭐 이치로고 근데 반미주의자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해놓고 미국 가.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미국 싫고 그냥 동아시아끼리 잘해볼래 하다가 이제 그 정권이 쓰러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보수 그 반미인 거죠. 근데 기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어떤 미국 싫어, 뭐 헌법 개정해야 돼. 근데 그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늘려서 미국과 대등하게 우리도 일본이 할 걸 해서 미국과 대등한 그런 게 되고 싶어. 그래서 미일 안보 조약을 개정해서 그 쌍무성 조항이라는 게 나온 것도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도 미국을 지켜줄 수 있어. 그래서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동맹이 될 수 있어. 실추된 자존심 이런 걸 회복하려는 이런 반미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국에는 없는 반미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조금 독특한 그러니까 두 가지 반미의 흐름이 있고 그게 하나가 핫도야마 유키오랑 아베 신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사실 그 저류에 있는 거는 싫죠. 그러니까 자기가들이 이제 미국한테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류든 박류든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 한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천황을 원래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혹은 유럽과 대등하게 있던 천황이 본 그 지위를 회복시켜야 일본이 비로소 대등한 국가,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은 그야말로 좌파적 지식인들은 뭐 거의 미국 식민지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현실 노선으로서 미국을 좋게 말하면 용미라고 할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일본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 힘이 세지면 언제든지 업고 싶어 하는 거지 뭐거나. 이제 마무리로 한 분씩 네. 말씀해 주시면. 오늘 중요한 어떤 개헌 얘기를 못 했는데요. 근데 개헌에 대한 건 이 책의 6장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려고는 개헌안이 뭐고 그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였던 메이지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2012년에 자민당이 내는 그런 초안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하면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98년에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는 게 한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가지고 반세국적 역사관 그러니까 무라야마다마의 역사관과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린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하게 지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 파트너십 선언이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이 지나면서 결국 무라야마다마라는 게 아베 다마를 통해서 사실상 형해화가 됐고 다시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죄와 숙명을 지우기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화헌법이라는 게 되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반성적인 역사 인식이 없는 일본과 그리고 그나마 평화헌법도 지금 뭐 등불 앞에 놓여 있는 거의 촛불처럼 되어 있는 일본과 과연 한국이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너무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고민도 제가 조금 담았고요. 그러니까 뭐 뒤에 보면 우리가 얘기 못한 부분인데 그래도 조목조목 길 기자가 다 정리를 해서 한일 관계, 미중 관계, 미일 관계 그다음에 저 북한과의 관계 다 짚었고요. 나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죠. 지금 길 기자 얘기했지만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본과는 서로 좋게 해서 되는 관계는 아니고 우리는 뭐 이사 갈 수도 없고 딱 떼가지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독하게 한번 일본하고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적당히 봉합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서경식 교수가 최근에 이제 많이 제기한 그 일본 리버럴 몰락 얘기하면서 지금 일본 우경화라고 하는 게 우파들의 어떤 준동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본 사회당으로 총평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좌파라고 할까 리버럴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완전히 투항해버리고 거의 뭐 우파에 흡수당해버린 이런 그것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면을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직시하고 일본에 대해서 그냥 좋게가 아니라 때로는 정면으로 대들고 그다음에 정면으로 정말 한번 싸울 필요도 있다. 그래야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길 기자 쓴 책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나.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저도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한일 파트너십에서 이제 표현됐던 그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이 말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 말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게 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익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좀 더 따져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맞춰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책을 또 같이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